계약 해제권이 발생하는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몇 개인가? 기억, 정기행위의 이행기 도가. 이때는 채무 불이행이 없더라. 채고 없이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할 수 있으니까 해제권이 발생을 했죠. 니은번 불가항력으로 인한 쌍무계약의 일방의 이행불능. 그러면 후발적 불능인데 불가항력이라는 말은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위험부담 문제지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고요. 디귿번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죠? 해제할 수는 없으니까 디귿번도 해제권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1번 약정 사유가 발생했다는 말은 약정 해제권이 발생했다는 얘기고요. 미음번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변경. 원칙적으로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것이 있다면 해제할지도 모른다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발생 안 된 것은 뭐죠? 니은 디귿이니까 3개에서 3번이 답이죠. 아니 맞죠? 다시 한번 니은 볼 수 없는 걸 찾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은 니은 디귿에서 2개에서 3번이 답이죠. 18번 다음 중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기억, 정기행위,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니은번 이행지체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니까 채고를 해야 되고요. 디귿 할 수 없어서 못하는 디귿도 이행불능도 채고할 필요가 없고요. 1번 이행지체는 채고를 해야 되지만 채무자가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뭐 할 필요 없죠? 채고할 필요가 없고요. 미음번 당사자 사이에 채고 배제 특약이 있다면 물론 채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 자유의 원칙상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계약법의 내용은 다 뭐죠? 임의 규정이죠. 따라 특약으로서 다 뭐 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약정으로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고 특약하는 게 가능하고 유효하니까 니음도 들어가고요. 비읍번 완전 이행이 가능한 불완전 이행은 채고를 해야 되고요. 시읍번 사정 변경을 유리한 해제인데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사정 변경을 유리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해제할 수 있다면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채고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9번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일단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면 채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어요. 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불능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첫째, 채고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 또 상대방의 동시 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어떻게 해요? 필요가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죠? 다시 말하면 안 하겠다는 놈한테 굳이 채고할 필요가 없고요. 안 하겠다는 놈을 위해서 굳이 뭐죠? 기다려줄 필요도 없고요. 안 하겠다는 놈을 위해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뭐죠? 필요가 없는 거고 이행불능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사람한테 굳이 채고할 필요가 없고요. 기다려줄 필요도 없고 또는 뭐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매수인이 미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기 채무의 이행 적용이나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 해제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행사는 즉시 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가 돼요. 따라서 소재기의 방식으로 해제권을 행사했다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이미 실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유동종 무효 상태에 있는 토지거래 계약. 유동종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5번부터 5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충분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별도로 추가적으로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4번인데 4번 보시면 계약을 해제한 자는 계약 해제 의사표시 전에 해제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않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게 문맥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해제로 인한 제3자는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제3자가 뭐가 돼요? 보호가 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선의에 의한 보호되고 악의는 뭐죠?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럼 문맥상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따라 이 사람은 선, 악 불문하고 뭐가 돼요? 보호가 되기 때문에 4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넘기셔서 20번입니다. 20번 합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 합의 해제라는 것은 뭐죠? 승낙을 얻어서 해제하는 거고 다른 말로는 뭐예요? 해제 계약이고 결론은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합의 해제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가 해제한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왜 하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채무불이행이니까. 근데 합의 해제는 해제할까? 좋아. 이거는 채무불이행과 뭐예요?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이 합의 해제는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뭐예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인 거거든요. 따라서 옳지 않은 건데 다만 먼저 보시면 2번 계약이 합의 해제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사야 하므로 묵시적 합의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X죠. 왜요? 우리 민법은 명시적이든 묵시적 의사표는 동등한 의사표시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그 나머지 것들 1번 민법 규정 적용되지 않으니까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3번 뭐 합의 해제 후 다시 계약하는 것 당연히 뭐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 합의 해제되면 뭐 제3자 권리 해하지 못한다는 것도 당연한 거고 5번 당사자의 약정은 합의 해제를 받느라 금전에 그 받는 날 앞에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이것도 뭐죠? 당연한 겁니다. 왜요? 결론은 뭐예요?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합의 해제는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으니까 뭐 이자를 붙인다.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 뭐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21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해제 의사표시는 처리하지 못하나 상대방이 승낙하면 좋다 그러면 뭐죠? 처리할 수 있을 거고 2번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면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다시 말하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스스로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거든요. 따라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건 뭐죠? X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원상 회복할 것이 금전이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되고요. 5번 해제권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되니까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22번입니다. 틀린 걸 찾는데 3번 보시면 해제로 인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해제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답이 좀 이상한데? 5번 계약 해제된 후 각 당사자 상대방에 대한 원상 해모가 있다. 맞죠? 4번 해제에 의한 제3자 원리 해하지 못한다. 맞고 3번 해제로 인하여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더라도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고 1번 해제 효과는 계약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네. 2번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뭐죠? 3번이 아니라 2번으로 수정해 주세요.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매매 계약이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을에게 있던 소유권이 갑에게 뭐죠? 바로 뭐가 돼요? 복귀가 돼요. 그럼 만약에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해제가 돼서 매매 계약이 소급해서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됐다면 무엇도 무효가 됩니까? 등기도 무효죠. 2번 채권 계약이 물권의 효력을 해제되더라도 물권의 효력은 유효하게 남으므로 물권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X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당연히 그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뭐죠? 복귀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아니라 2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번 틀린 걸 찾는데 1번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인다. 맞고요. 2번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면 굳이 채고할 필요가 없고요. 3번 해제권자가 여러 명이면 전원으로부터 전원으로 해야 되고요. 5번부터 5번 채권자의 적법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 채무자는 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죠. 원상회복을 하고 별도로 또 무엇도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도 또 해줘야 돼요. 4번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취소가 좀 달라요. 취소의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취소죠. 일부 취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죠.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하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뭐죠? 원칙이니까요. 다만 그 취소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인을 하였을 것이라는 가성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된다, 일부만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해제는 달라요. 특히 일부의 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요, 원칙이 일부만 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소는 뭐예요? 전부 취소가 원칙이니까요. 다만 그 해제된 부분으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부에 대한 해제가 가능해요. 따라서 일부 취소와 일부 해제는 좀 어떻게 보면 뭐죠? 정반대라고 볼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4번 지금 보시면 채무자가 어떻게 해요? 일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러면 지체된 부분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일부 이행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이행의 부분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일부 취소 어떻게 해요? 정반대 관계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셔서 24번입니다. 이 체제에 있어서 제3자 부분이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실제로 우리 주택관리다시모험에서 여기까지 내진 않아요. 나오니까 설명드리고 말씀드리지만 너무 뭐죠? 집착하지 마시고요. 뭐 이거 외운도 해결될 문제도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24번 제3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의 기망에 빠져 을로부터 A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1억 원을 직접 제3병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하였는데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갑이 을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갑은 그 취소로 선의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X예요. 이유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보호 대상으로서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뭐 되잖아요?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2번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갑이 아파트를 을에게 팔았습니다. 매매했어요. 매수인이죠. 매수인과 병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요 병이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 주민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핵심 뭐냐면 요 매수인이 등기까지 갖추고 있던 사람이라면 요 주택 임차인은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지만 등기 갖추지 않은 매수인으로부터 주택 임대차라는 경우에는 이 주택 임차인은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알아두시면 좋은데 1번, 2번 할게요. 1번이 흔할까요? 2번이 흔할까요? 실제로 실문적으로는. 우리 살면서 1번 같은 경우를 많이 볼까요? 아니면 2번 같은 경우를 많이 볼까요? 1번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죠? 왜냐하면 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겠어요? 돈 줬으니까. 그러니까는 갑이 채무 불이행을 했다는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뭐 할 일이 없어요? 해지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제3자로서 보호한다고 해도 특별히 흔한 경우는 아니죠. 근데 이번은 어떻게 이런 경우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제가요 투자 목적으로 사는데 요거 전세 주고 전세금으로 잔금 치를게요. 이런 경우에요. 그러면 매도인이 그러세요라고 승낙은 하지만 매수인에게 뭘 안 해줘요? 등기는 안 해주죠. 근데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서 뭐예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병으로부터 임차 보증을 받고 도망가 버리면 갑은 잔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하게 돼요? 해제하게 되고요. 이때는 주택 임차인은 선이든 나발이든 뭐 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신중하셔야 되고 굉장히 흔히 벌어지는 일이고 그때는 뭐죠? 관상도 좀 봐야 되고 만약 관상 보고 잘 모르겠으면 보증금 치를 때 갑과 같이 만나서 치러야 돼. 그죠? 지금 을이 등기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 사람이 팔고 이렇게 이게 설명할까요? 그러면 제가 보증금을 집주인 갑이 있는 자리에서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뭐죠? 보증금을 줘야 안 뛰고요. 만약에 그냥 을한테 홀라당 줘버렸을 때 을이 도망가 버리면 해저로부터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2번 보시면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여 주었으나 그러면 매수인 당이 뭘 했어요? 등기를 했죠. 그럼 주택 임차인은 제3자로서 뭐 받아요? 보호받을 수가 있으니까 잔금을 받지 못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하였고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이 말소되었는데 병이 위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을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인도와 주민 등을 마쳤다면 병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보호된다라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이 뭐죠? 2번이고 혹시라도 나오면 매수인이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뭐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번
병이 갑과 을의 사이의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압류하였는데 그 을이 갑의 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되더라도 민법 제548조 1항 단서하여 보호된다 X고요. 이 사람은 지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압류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냥 금전 채권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지위가 승계된 것으로 봐요. 따라서 제3자가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4번 판례는 해제 이사 표시가 있은 후 어디 있어요? 제3자 요거죠. 후면 선이면 제3자로서 뭐 봐야 돼요? 보호받죠, 그죠? 따라서 해제 이사 표시가 있은 후 그 해제에 의한 말소 등에 있기 전에 이해관계가 갖게 된 누구요? 선의의 제3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죠. 해제 후라도 선이면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있죠? 보호받을 수가 있고요. 5번 판례에 의하면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인 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X입니다. 이거는 뭐죠?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봐요. 특히 여기서 좀 까다로운 질문이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3번과 5번인데 3번은 가압류했기 때문에 뭐가 했더라도 뭐예요? 제3자가 아니고 5번은 뭐죠? 가압류한 사람인데 뭐가 돼요? 제3자인데 이유는 뭐냐면 3번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당사자 지위가 승계된 것으로 봐서 제3자가 아닌 거고요. 5번은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거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된다는 개념인데 이런 것까지 내지 않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23 문제 자체가 너무 좀 지엽적입니다. 예? 네. 파산관제인도 제3자예요. 파산관제인도. 근데 이건 좀 시각이 좀 달리하는데. 25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원을 수령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에는 해제 시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위반하는 같은 경우는 소화하다. 이게 실적이죠. 합의 해지했다면 이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별도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고요. 2번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을 하죠. 원상회복을 할 때 금전은 뭘 붙여야 돼요? 이자를. 그리고 별도로 또다시 또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금전에다가 이자를 붙이는 건 뭐가 아니에요? 손해배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자를 붙이는 것만으로 손해배상한 거라면 별도로 또다시 뭘 청구할 수는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자를 붙이는 것은 원상 회복을 위해서 이자를 붙이는 거지 손해배상은 아닌 겁니다. 여기서는. 따라서 매도인 갑의 법정 해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갑은 원상 회복의 내용으로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 및 그 받은 때로부터의 법정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법정 이자는 반환 의무의 이행 지출로 인한 책임이다. X. 이행 지출한 책임이라면 별도로 또 뭐 할 필요 없어요?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갑은 매매 계약상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는 잔대금 지급 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 있다고 하더라도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행 불능이면 이거죠. 최고할 필요도 없고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 이행 또는 이행 제공도 뭐죠? 필요가 없습니다. 4번 계약의 이행으로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이전한 후 나중에 계약이 해지되면 일단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복귀한다. 맞죠? 매매가 무효하면 무엇도 등기도 무효니까요.
5번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을이 계약을 해지한 후 을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갑은 계약이 을의 해지로 소멸되었으므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누가 했든지 간에 해지가 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이행하기 전에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26번입니다. 갑과 을은 그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계약금을 받았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병에게 상환하여야 비로소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일단 계약금을 받았다는 말이 되죠. 그죠? 따라서 매수인은 받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2번 병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갑과 을은 등기 이전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 없이도 상당한 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채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입니다. 지금 병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그 이행지체죠. 이행지체니까 채고해야 되고요. 또 상대방이 동시에 이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뭐가 필요하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또 나왔죠?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면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4번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또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5번 해제권자 여러 명의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는 전원이 행사해야 됩니다. 답은 2번이죠. 넘기셔서 27번이죠. 1번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해지는 뭐냐면 임대차죠. 이겁니다. 임대차에 관해서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라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라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볼까요? 1번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해지권을 가질 때에는 해지 의사표시는 해지기간이 경감으로써 임대인이하면 6월, 임차인이하면 1월이 경감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맞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임대차입니다. 2번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해지는 단독행위니까 조건 기한 붙일 수가 없고요. 또 철회할 수가 없고요. 4번 해제 효력은 계약 성립 당시 소급함으로 당사자는 원상 회복금을 진다. X죠. 해지란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뭐죠? 해지라고 하고요. 소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원상 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5번 쌍방 간의 관계를 청산해 줘야 될 의무만 발생할 뿐입니다. 28번입니다. 다음 중 해제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4번이 답입니다. 해제권에 대한 소멸시효? 해제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다시 말하면 해제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는 일은 있겠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요. 또 주의할 것은 뭐죠? 5번이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 1인에 관하여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 모두 해제권도 쌍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된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매매입니다. 1번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매매 계약은요 전형적인 낙선 계약이죠. 따라서
청약이 있고 그에 의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뭐죠?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이 이해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X. 대표적인 낙선 계약이고요. 1번처럼 대금을 지급하고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한다는 취지는 매매 계약이 뭐예요? 요물 계약이란 뜻이니까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현존하지 않는 목적물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매매 계약이잖아요. 근데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아파트 없죠. 그죠? 아파트가 없더라도 그 매매 계약은 뭐예요? 유효한 거고. 뭐 타인의 물건에 대한 매매도 뭐죠? 유효니까. 현존하지 않는 목적물이나 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죠. 3번 매매와 교환의 차이점은 뭐죠? 재산권에 대한 대가로서 돈으로 받으면 뭐죠? 매매고요. 만약에 또 다른 재산권을 받으면 뭐죠? 교환이니까 반대급부는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고요. 4번 장래 본 계약을 체결하게 하게 된 약정은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약은 원칙이 뭐죠? 일방예약이죠. 5번 매매 계약도 물론 뭐죠? 불요식 계약이고요. 꼭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하지 않는 부동산 매매 계약은 구속력이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금 계약은 유물 계약입니다. 2번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입니다. 그렇지만 매매 계약을 한 후에 따로 할 수도 있죠. 그죠? 오늘 일단 뭐죠? 매매 계약 3억의 매매 계약하고 며칠 지나서 계약금은 3천만 원 하자 따로 계약할 수가 있는 거니까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과 동시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매매 계약이 있어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은 갖는 것으로 보고요. 4번 해지할 수 있는 기한은 당사자 일방 이행이 착수할 때까지고 일방의 이행 착수 시기는 뭐로 보죠? 중도금 지급시로 보고요. 그 다음에 5번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4번처럼 이행 착수 전이에요. 이행하기 전이니까 원상회복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담보 책임이죠. 실제로 이 담보 책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죠? 악의 매수인이죠. 그죠?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돼 있었고요. 요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 그죠? 매수인은 선이고. 그럼 다시 말하면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 않죠. 뭐만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만 매수인이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고. 세 번째,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이죠. 가끔 내는데 첫째 기억할 것은 죄송합니다.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고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뭐면요?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럼 보시면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그럼 악이면 뭐만 할 수 있죠?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 있지만 선이면 뭐예요? 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선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수량 부족. 뭐죠? 100평이라고 땅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90평밖에 안 된다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100평이 아니라 90평인 것은 계약하기 체결하기 전부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10평은 못 넘겨봤죠. 그러니까 뭐예요? 불능이죠. 근데 100평 중에서 10평이니까 뭐예요?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시적 일부 불능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되고요. 그게 뭐냐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거든요. 따라서 2번 수량 일부족 일부 멸실에 관한 민법 제574조의 담보 책임은 특정 물의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문제라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선이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선의자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목적물의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은 언제만 문제가 돼요?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만 문제가 되죠. 그죠? 따라서 원시적 일부 불능의 요인은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요거죠.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면 악의 매수인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매도인은 아무런 고의 과실이 필요 없는 뭐죠? 무과실 책임이고요. 2번 물건에 대한 하자라면 매수인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고 제척 기간은 6개월이거든요. 언제부터냐면 안날로부터 6개월이고 4번 불특정물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완전한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도 있다.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경매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는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 담보채무 물을 수 있다. 은근히 맞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게 뭐예요? 요게 틀린 게 아니라 뭐죠? 요거죠. 경매에 대해서는 권리의 하자만 담보채무 물을 수 있고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채무 물을 수가 없으니까 5번은 뭐죠? X가 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매매 예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기억 매매 예약은 예약 완결권을 일방 당사자만이 갖는 일방 예약으로 추정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예약 완결권은 뭐죠? 형성권이거든요. 따라서 2번, 니은번 예약 의무자가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예약 완결권 행사는 현재의 등기 명의인인 제3자에 대하여 하여한다. X예요. 왜 X냐면 두 가지를 갖습니다. 일단 예약 완결권은요. 현재 권리가 아니라 미래 권리이기 때문에 본등기를 할 수는 없고 가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약 완결권에 대해서 가등기를 안 했다면 당연히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등기를 안 했다면 현재 등기 명의는 전혀 뭐죠? 행사할 수가 없고, 가등기를 했다면 자신의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는데, 항상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가등기 기한,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죠?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하는 거죠. 그죠? 그죠? 따라서 지금 니은번은 현재 등기 명의인에게 본등기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거니까 뭐죠? X가 되고요. 니은 X입니다. 이것 번,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등기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X입니다. 이전 등기 가능하고요. 따라서 양도하는 거 가능합니다. 답은 일단 3번이고요. 1번, 예약 완결권은 뭐죠? 형성권이니까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바로 매매 효력이 생기게 되고요. 미음번, 상대방은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고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 효과는 상실된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6번, 1번은 맞죠? 왜요?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쌍무 계약의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 이행 관계니까요. 2번,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나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맞고요.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 그러하지 않으다는 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던 취지이므로 맞는 지문이고요. 3번,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죠. 뭐 소나타 자동차 한 대 이런 경우에는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바꿔달라, 완전물 급부 청구권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매매 계약이 있은 후죠. 이 과실에 관한 수치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 잘 내요. 지문으로.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되고요. 인도 후라면 누가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인도 전에는 과실을 수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를, 대금이 된 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인도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매수인은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예외가 있죠. 만약에 인도받기 전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그때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얘기죠. 제가요 개 한 마리를 샀어요. 근데 개를 인도받기 전에 개가 새끼 강아지를 낳았다면 매도인은 어미개만 돌려주면 되죠. 왜요? 매도인이 과실 수취권이 있다는 말은 과실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매수인 제 입장에서는 그 새끼 강아지를 꼭 갖고 싶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인도받기 전에 새끼를 낳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잽싸게 뭐 하면 돼요?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된다. 왜냐하면 인도받기 전이라도 대금 지급이 완납이 되면 그때 누구예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4번,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 기속한다. X. 인도받기 전이면 매도인이 과실을 갖습니다. 5번,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맞죠? 인도받으면 매수인은 뭐예요?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뭘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되니까요. 3번입니다. 다음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에 관한
특이 없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매매 계약은 쌍모 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이므로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목적물을 먼저 목적물을 인도받았다면 과실수취하는 대신 뭘 줘야 돼요? 이자는 지급해야 되고요. 3번 채무의 이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계약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 성립 당시에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가 대금 지급 채무 이행지로 된다. X죠. 이거는 뭐냐면 인도 장소니까 뭐냐면 현재 있는 장소입니다. 계약 성립 당시에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가 아니라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면 답은 뭐죠? 4번이고 문제가 3번이 아니라 7번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7번. 5번 매매 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땐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만약에 매도인은 담보가 없다면 그 위험 한돈으로 공탁해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5번도 588조인데 위험이 있으면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담보를 제공할 수가 있죠.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아니면 공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금을 지급할 위험이 있다면 그 한도에서 매수인은 돈 못 주겠다라고 대금 지급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고 그런 매수인에 대해서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면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은 먼저 맞는 질문이 되겠죠. 8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계약금이 위약벌이에요.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일 수가 있고 위약벌일 수도 있죠. 만약에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이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는 것은 결국은 뭐 한 거죠? 손해배상한 거죠. 따라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위약금이 위약벌인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뺏기는 것은 벌로서 뺏기는 거죠. 따라서 계약금을 뺏기더라도 아직 뭐 하지 않았죠? 손해배상한 것은 아니니까 별도로 추가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요. 위약금은 뭐가 원칙이죠? 손해배상 예정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별말 없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손해배상 예정이 되고요. 위약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특약이 필요하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문제 지문은 뭐라고 되어 있죠? 위약벌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위약벌의 성질이 있으면 계약금을 뺏기더라도 아직 손해배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3번 계약금 계약은 주계약과 독립한 계약이기에 주계약이 취소되어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X입니다. 계약금 계약은 독립된 계약이긴 하지만 종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무효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고 매매계약이 취소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취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3번이 X가 되는 거죠. 4번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이행 착수 전에 하는 거죠. 따라 이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원상 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고요. 5번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에서 이행의 착수는 반드시 계약 내용에 적합한 이행의 제공의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된다. 이거 맞는 질문이거든요. 이런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땅을 샀는데요. 2억에 매매 계약했는데 5억으로 폭등을 했어요. 계약금을 얼마를 줬냐면 2천만 원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땅값이 5억이니까.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뭘 줘버리면 돼요? 중도금을 줘버리면 되겠죠. 근데 아직 이행기가 안 됐어요. 중도금은 6월 중순에 주기로 했어요. 지금 줘도 돼? 아니면 6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돼? 지금 줘도 돼. 다시 말하면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바로 주면 돼요. 그죠? 지금 주면 되는데 중도금이 얼마냐면은 5천만 원이에요. 근데 탈탈 털어보니까 돈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5천만 원 다 둬야 돼요? 1,000만 원만 주면 돼요. 1,000만 원만 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중도금은 전부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줘도 이행에 착수를 봐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고요. 할 필요도 없고 중도금도 어떻게 해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줘도 되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번.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에서 이행의 착수는 반드시 계약 내용에 적합한 이행의 제공의 정도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중도금을 다 줄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해요? 일부만 줘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9번 계약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문제 좀 그러네, 그죠? 일단 기억,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이행 착수 전이니까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기억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은행에 융자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불과했어요. 아직 중도금 안 준 거죠? 그죠? 따라서 이는 당사자 일방의 이행의 착수라고 할 수 없다. 당연히 뭐죠? 맞는 질문이죠. 디귿번인데 이것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계약금을 2배 4천만 원을 주려고 하는데 안 받아요. 안 받으려고 할 때 매도인 측에서 공탁까지 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굳이 공탁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디귿번 매도인이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현실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이 이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이를 공탁하여야 계약이 해제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1번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누가 했든지 간에 이미 이행에 착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 누구도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급한 당사자일지라도 상대방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따라서 틀린 것은 디귿 리을에서 4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갑은 을소의 부동산 1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 계약금을 지급할 을과 약정하고 즉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판례가 할 때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1번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라 반드시 매매 계약과 동시에 체결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 다음 날 체결한 계약금 계약도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만약 을이 위약한 경우 그 배액을 상환한다. 그러면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있는 거죠. 위약금 특약의 원칙이 뭐죠? 손해배상 예정이니까. 갑이 위약금 계약을 약정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성질을 아울러 갖는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을 매도인이 계약금을 유료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현실적으로 제공해야 되고요. 4번 주면 되는데 안 받으면 공탁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5번 중도금을 줘야 이행의 착수입니다. 융자를 신청해 놓은 것만으로는 아직 뭐죠? 이행의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좀 쉬었다가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